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아서,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집에,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나가지 말고, 밖에 나가면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마스크 착용을 늘 잊지 말고, 그다음에 손도 자주 씻고 이렇게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하라 이런 얘기죠. 나도 지난 그 1학기에 이어서 2학기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집에서 내 처제에서 컴퓨터 앞에서 종일 앉아서 수업 자료 만들고 녹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수업 그 안내하고 체크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힘들어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활기차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잘 유의하면서 식사도 제때 잘하고 어, 운동을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는 그 첨단 이지구에 살아요. 그 영산 강변인데 아침 저녁으로 특히 저녁 시간에 이제 그 강변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자전거 길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한 50분 왕복, 그 정도 적당하게 이제 걷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2차 시에 그 수업 자료는 같아요, 여러분. 같은데, 자료는 이걸로 내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건데, 2차 시 공부했던 게 지금 문화작품 읽기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 요거 있잖아요. 절반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PPT 자료가 좀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제 2차 시, 3차 시로 끊었더니 좀 불안정해서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시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쭉 보고 3차 시 자료 쭉 내려가서 좀 더 강조를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이제 뭐 실용적인 의사소통의 언어, 그리고 이제 문학의 언어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년기 때부터 유년기도 그렇고 또 이제 청소년기도 그렇고 우리가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학은 일정한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그 문학은 이제 기록된 거니까 경험해 보고 보물창고 역할을 한다. 대를 이어서 문화적 유산이 이제 전승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문학의 언어는, 그러니까 그 역사 소설은 사실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물론 그것도 이제 부딪히는 문제이긴 해요. 역사를 누가 기록을 합니까? 역사가 기록하죠. 근데 역사가가 일어났던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두 관점이 충돌하는 게 있어요. 랑케라는 사람은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데, 실증주의. 역사가는 일어났던 일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사실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영국의 에드워드 칸은 그건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기술하는 사관의 입장이, 관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랑켄은 실증주의라고 하고 에드워드 카는 이제 대화주의, 역사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카 같은 경우는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의 기록과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그 대표적인 역사에 대한 관점, 역사 소설에 대한 관점은 충돌하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요 얘기죠.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근데 문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학의 언어는 그 정서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예요. 정서 소통, 정서적 소통. 그러니까 정서가 뭐예요? 감정, 그렇죠. 희노애락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감동의 구조를 통해서 문학 텍스트는 독자와 작가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얘기죠. 상호작용하는 독특한 경험 공간이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감흥, 문학의 존재론적 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찰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이제 문학이 한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과정, 개인적 과정이다. 그 말이었죠. 근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되는 거. 이건 어떤 걸 내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까? 공제형 소설 도가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이제 2차 시에 마무리했던 장이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쵸? 기억납니까? 그냥 해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책을 읽는 하나의 독자, 물론 이제 책을 평생 읽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 책 읽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그 어떤 소비자, 객체로만 남는 것은 좀 아니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뭐 어떻게 하냐, 주체의 자리. 자, 그 다음 이제 페이지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3차 시 수업 자료. 자, 넘어가서, 자, 이거 문학 읽기는 일단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죠. 문학은 허구를 본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허구, 그저 꾸며낸 이야기,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 그건 뭐가 개입돼요? 상상력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상상력. 그 다음에 상상력의 작용, 감동적 발견, 상상력의 작용. 그러니까 여기 볼까요? 문학을 있는 것에서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정신의 활동이다. 요 얘기는 문학은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고통이나 슬픔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상황이 극복된 어떤 유토피아적 세계를 일단 지향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상상력, 여기 상상력의 문제가 상상력의 문제, 각성된 세계. 여기 보면 하여튼 뭔가 이번 페이지, 자, 상상력은 뭐냐? 상상력의 의미가 뭐냐? 꿈꿀 수 있는 힘. 다른 말로 말하면 꿈꿀 수 있는 힘. 책 개발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 말. 우리는 현실에 발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무시하고 어떤 꿈을 꾸면 그건 뭐가 돼요? 몽상 내지 망상이 되죠. 그러니까 리얼리스트,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조건과 환경,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불가능한 꿈, 이 억압이라든가 고통이나 이런 재난을 극복한 그런 어떤 평화롭고 아름다운 어떤 삶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지향하다. 이제 체육 개발은 혁명가였지만 이건 문학도 그렇게 원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문학은 성찰과 감동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문학이 상상력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가 낭만과 환상의 유토피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다시 보충하고 있죠. 새로운 세계는 뭐냐면 각성된 세계. 각성된 세계. 문학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일상의 삶을 의미 있는 각성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각성이 뭐예요? 깨달음, 성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반복되고 상투화되어서 의미가 상실된 자동화된 일상을 불러 일깨우려 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학에서 자동화된 일상을 낯설게 보게 함으로써 우리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 문학 작품 읽기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여기 있습니다. 자, 낯설게 한다는 얘기는 문학에서 이제 그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강조한 문의 이론입니다.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문학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나서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내용, 주제, 그렇죠?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지? 이걸 말하죠. 전통적으로 내용,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그 내용, 주제가 아니라 형식,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용보다 형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슈위르와 같은 그런 이제 언어학자들, 구조주의자들과 그 어떤 생각이 같은 거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회주의권에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문학은 뭐예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주제가 중요한 거죠. 노동자 농민에게 혁명의 대의를 어떻게 각인시키고 그들이 이제 자본가 계급에 맞서서 혁명을 완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 주제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일정하게 탄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미국과 영국으로 도망가요.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자신들의 그런 그 형식주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 이런 문의 이론을 이제 마음껏 펼쳐요. 그걸 갖다가 뉴 크리티시즘 신비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문학에서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엇을 구태의연하고 낡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새롭게 즉 낯설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자 우리가 어떤 글이든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돼요. 사실은 바쁠 때는 처음 부분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할까요? 이 글에서는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한다. 그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종합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결론을 정리하는 거죠. 결론을 보면 그 무슨 글의 핵심적인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에요. 자, 궁극적 의의가 뭐냐? 궁극적 문화적 실천하는 주체, 문화적 실천하는 주체.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선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주관을 대입해보고 객관에서 설명해보거나 평가해보고 마침내 그 세계를 자신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이르는 것이 문학 읽기죠. 그쵸? 근데 이제 나아가서 진정한 문학 읽기는 생산적 문화 행위를 유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게 필요해요. 문학에서 생산적 행위, 그러니까 다 작가가 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냐? 자, 이제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소비 사회, 대중 소비 사회, 그러니까 대중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향유하는 그런 문화라는 대중을 좀 주체로 내세우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저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비판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든가 아도르노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문화 이론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이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이 이 그러니까 대중문화라는 말 대신에 문화 산업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업 그러면 자본의 냄새가 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음원을 선택할 때 또는 뭐 영화를 선택할 때 또는 뭐 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내가 내 그 뭐 읽고 싶은 책이나 보고 싶은 영화나 듣고 싶은 음악을 내가 선택해서 내그 지불을 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죠. 근데 아드로노 같은 이런 비판 이론가들 보기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본가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면 어떤 영화를 만들면 독자들의 주머니를 열까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의 소비 패턴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해서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그러니까 문화 산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문화기기는 그런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그런 객체로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산적 문화 행위, 그러니까 즉 실천적 어떤 주체로 나아갔을 때 진정한 어떤 그 문학의 독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2차 시와 3차 시에 살펴보고 있는 그 문학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 주체되게 주체가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자, 그래서 이제 문학 읽기는 결국 진정성을 그러니까 문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내가 여러 번 문학의 본질은 허구다. 상상력을 통해서 그 꾸며낸 하나의 이야기 세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이 되게 우리가 허구다. 그건 허구야. 꾸며낸 이야기야. 했을 때는 곧 생각나는 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일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다. 억지스러운 말이다. 그렇게 말할 때 비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저번에 소설가 협회에서 저도 이제 한국 작가회 회원이고 소설가 협회 회원이기도 한데 소설가 협회에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인들한테 사과하라고. 소설 쓰고 있네. 뭐 소설이 거짓말인 줄 아냐?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좀 욕을 얻어먹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근데 문학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인데 왜 거짓말이 아니냐?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인간의 삶의 태도와 관련된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제 항의하는 거예요. 사과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 있지만 그 안에는 삶의 태도와 관련된 어떤 진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소설가가 거짓말쟁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정치인들도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 옳지 않다. 그런 말,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을 볼까요? 진정성의 의미는 뭐냐? 비판적 지성. 자, 문화적 실천 주체로서의 문학 독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25페이지 중에 페이퍼에서 진정한 문학 읽기 행위 자체가 생산적 행위다. 이런 생산적 행위의 구체적 모습은 비판적 지성의 비판과 비난은 다르죠. 비난은 이제 마구잡이로 욕하는 거죠. 난 나쁜 XX. 근데 비판은 뭐야? 넌 옳지 않아. 그 얘기는 옳지 않아.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거를 대면서 이제 하는 게 비판이죠. 물론 이제 흥분하면 그 둘의 경계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문학은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학은 어쨌든 일정하게 인간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럴듯한 학구적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태도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더라.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독자는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소비자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어떤 그 비판적 지성, 문학적 실천을 하는 비판적 지성의 주체적 자리에 서자 그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제 페미니즘 문학을 공부를 할 때 전공고사 이후에 근데 뭐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요런 얘기 그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살펴볼 건데 근데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소설 뭐 또 다른 소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일상적인 그러니까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런 관습과 제도 모식 속에서 남성 중심주의 그런 세계 속에서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 일상적으로 차별받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다음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별을 통보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또 성적 폭력, 그다음에 가정 폭력 이런 다양한 폭력적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뭐 남성이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이제 물리적 힘이 약하니까 여성이 피해자더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학을 담아내고 있을 때 독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읽고
그런 이제 가해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피해자들의 어떻게 그 상처를 회복해서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을 갖고 뭐 염려한다거나 그러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정도도 좋아요. 좋은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그런 불평등한 구조, 그다음에 억압받는 현실을 바꾸려는 어떤 노력을 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냥 읽고 그랬네라고 그치지 말고 뭔가 그 울림을 어떤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뭐 다 뭐 걸으러 나가서 깃발 들 수는 없지만 물론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각자 처해진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런 문화적 실천 댓글을 달 수도 있겠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할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청원 올린 것을 보고 공감하는 동의할 수도 있겠고 이런 작은 그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지 말고 개입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읽기에 궁극적 어떤 의다, 비판적 지성의 구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대부분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또 아직 학교에서 제작한 그 동영상을 하여튼 동영상을 내가 이렇게 PPT에다 넣어서 활용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아서 내가 나름대로 명상 음악을 한 2, 3분 정도 이렇게 같이 듣고 있습니다. 괜찮지요? 하여튼 내가 다양하게 음악을 좀 그 전에 JTBC에서 그 뉴스룸 9시 뉴스룸 손석희 앵커가 그 뉴스가 끝나면 매번 자신이 선택한 어떤 음악들을 클래식도 그렇고 좋은 가요도 그렇고 의미 있는 거 틀어주고 그러던데 손석희 앵커가 지금 안 하니까 그건 없어졌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도 매번 수업 끝나고 그렇게 해보자 하는 시도는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이제 마무리 눈을 감고 또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브람스 피아노 소품. 자, 한 2분 정도만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음악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